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부채 인식, 이것 좀 우리 국민이 말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5월 16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했거든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그 세금은 이렇게 거둘 것이고 지출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국가 부채는 40% 선에서 지금까지도 방어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따져 물은 거죠. 도대체 40%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근거요? 그게 꼭 그걸 왜 지켜야 돼? 따져 물은 거예요. 왜 그러면 40%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느냐? 뭐 이걸 법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일종의 관행적으로 이제 그런 걸 정해왔던 거거든요.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왜 40%냐면 EU 아시죠, 여러분? 유럽연합. 그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있잖아요. 그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회원국 그 가입 자격이 국가부채 비율 60% 수준이었어요. 그것보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건 선진국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아야지. 만약에 그거보다 높다면 우리 너희들하고 같이 못 놀아. 같이 회원으로 안 끼워줄 거야.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선진국이라면 좀 건전한 나라라면 이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돼. 빚이 너무 많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40%냐? 거기엔 60%인데 한국은 분명히 조만간 20%는 최소한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왜? 첫째가 통일입니다. 남북이 만약에 합쳐졌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재정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금을 다 거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빚으로, 국가 부채로 충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0%를 이제 여유를 둔 겁니다. 플러스 또 10%는 뭐냐면 고령화가 아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 보험료 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아요. 근데 지출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빚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여유분해서 10%를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10 해서 20%도 굉장히 부족한 숫자인데 그냥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고 나면 40%잖아요. 그러니까 40%를 넘어가면 나중에 무슨 사태가 왔을 때 이거 큰일이다. 그래서 40%를 지키자. 이렇게 이제 암암리의 일종의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을 막아온 거예요. 돈 쓰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40%라고 하는 이 일종의 관행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막혀서 더 이상 안 쓴 거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제방을 헐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40%를 지켜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돈 쓸 일이 많아 죽겠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현재 2017년, 2018년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공식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게 2017년까지예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38.2%입니다. 전체 GDP 중에 국가부채가 차지하는 것이 38.2%. 2018년은 이 통계에는 안 나왔는데 38.4% 뭐 그렇게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해 왔죠. 2006년을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29.3%였어요. 근데 거의 한 10% 정도 높아져 온 거죠. 더 이상 못 높아지는 이유는 40%라고 하는 이 제방이 일종의 관행이 40%는 넘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저지선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겠다는 거예요. 이 제방을 헐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0%가 무슨 금과 옥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빚 마음대로 얻어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빚내서 정부한테 돈 받아 쓰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여기에 중독이 되게 돼요.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곳이 바로 그리스예요. 여러분, 그리스가 2010년에 국가부도 사태가 시작된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5년에는 실제 국가부도가 일어났던 거고요. 자, 그리스가 어땠었는가? 그리스는 원래부터 그렇게 국가부채가 높았느냐? 아니에요. 그리스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이 그래프가 그리스의 국가부채 상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2015년까지 돼 있잖아요. 2015년에 GDP에 대해서 176.9% 이게 그리스의 국가부채예요. 우리가 지금 38%잖아요. 그리스는 176.9% 그러니까 GDP보다 훨씬 그것에 뭐 거의 180%나 된 거죠. 뭐 정말 빚을 많이 얻었던 나라인데 그 그리스가 원래 이랬느냐? 아니었어요. 여기 보세요. 1980년까지 그리스의 국가부채 비율은 얼마였느냐? 22.5%였어요. 그리스는 국가부채가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깨끗한 나라였었죠. 언제부터 상황이 달라지느냐? 1981년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파속이라고 하는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것을 줄여서 파속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정당인데요.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을 한 거예요. 사회주의 정당이면서 또 포퓰리즘 정당이었던 거죠. 국민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집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파판드레오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입니다. 경제학 박사가 와가지고 그리스 그렇게 해도 걱정 없어. 경제학 박사가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맞아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선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면 막 국가부채 얻어가지고선 막 써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계속해서 국가부채가 올라가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1993년에 드디어 100%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한 10몇 년 동안 22%이던 국가부채가 쫙 올라가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왜? 뭐 100% 정도까지는 괜찮지. 뭐 그래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도 100%를 훨씬 넘은 건 곤란하자 그래가지고 100% 수준에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주 결정적인 위기가 뭐냐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나고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래서 막 이 은행의 파산이 막 일어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기에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0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는데 2010년에 국가부도에 직면을 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온통 그리스 이야기로 뉴스가 덮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리스 국민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그 2010년까지요. 2010년까지 정말 신났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왜? 별로 일 안 하는데 공무원으로 막 뽑아주고 월급 주고 복지 막 퍼주고 그러니까 정말 신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국민소득도 경제 성장도 엄청 됐고 국민소득도 엄청 늘어가지고요. 2008년에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이 29,8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먼저 3만 달러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끝. 그건 전부 빚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맞고 외환 위기, 그러니까 그 국가부도 사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소득이 급전직하를 하게 되죠. 얼마까지? 18,000달러까지요. 뭐 다 이런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소득의 40%가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와, 끔찍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됐느냐? 빚 얻어서 해서 그런 거예요. 빚으로 이루어놓은 거예요. 모래성인 겁니다. 모래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국민들 어떤지 아시죠?
빚 안 갚겠다고 길거리 나가지고 시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왜? 중독됐거든. 빚 얻어서 공짜로 사는데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무슨 장하성이니 홍장편이 뭐 김수현이니 뭐 이런 사람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그거 할 수 있다고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학벌 좋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파판드레우 총리가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예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거죠. 지금 보세요. 예, 장하성, 무슨 김수현, 홍장표, 뭐 이런 사람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잖아요.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무슨 기라성 같은 그 경제 이론들 배워서 나라 싹 말아먹은 거지. 아주 멋진 말을 해가면서. 그냥 상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기본적인 상식은 뭐냐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남한테 기대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 상식이거든요. 그거에서 벗어나는 경제 이론은요,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해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입니다. 그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아, 일본 봐라. 일본은 말이야 국가부채 비율이 230%까지 올라가 있잖아. 근데 멀쩡한데 한 100% 정도까지 올려도 뭐 어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봐. 미국도 국가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가는데 멀쩡하잖아. 왜 우리는 안 되는데? 이런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한국의 돈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일본 돈과 미국 돈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한국 돈 팔고 일본 돈을 삽니다. 한국 돈 팔고 미국 돈을 사요. 한국 돈은 팔아요. 그러니까 위험해지면요, 나라가 위험해지고 국제적인 위기가 오면 한국은 매우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일본과 미국은 오히려 안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게 실제로 있었거든요. 아주 확실하게 나타난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때 있었던 사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했던 그 국채가 부도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신 지급해 주는 게 일종의 보험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부도를 낼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그 보험료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 굴곡이 굉장히 심한 게 바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고요. 일본은 저 밑에 이렇게 깔려있는, 그 빨간색으로 깔려있는 그 그래프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요. 자, 원래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이 얼마였냐면 한 100 얼마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 굉장히 높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거의 700 수준까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의 4배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의 CDS 프리미엄, 즉 일본 국채의 부도 위험 어떻게 됐냐?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밑에 깔려있는 수준으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일본은 안전자산이거든요. 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원화와 엔화의 환율이에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 돈과 일본 돈의 교환 비율이에요. 이때 보면 똑같은 기간 동안에 환율이 치솟습니다. 한국은 그 당시에 달러에 대한 환율도 그렇고 엔화에 대한 환율도 그렇고 치솟았어요. 즉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엔화 가치, 달러 가치는 높아진 거거든요. 일본 돈은 어땠느냐? 일본은 보세요.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거든요. 이게 일본, 그러니까 엔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에요. 이것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돈은 사람들이 위험할수록 일본 돈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그래요. 왜냐하면
아, 일본은 절대로 부도날 이유가 없어라고 믿는 거예요.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도.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별로 높지 않은데도 이 나라는 위험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본 따라가면 절대로 안 돼요. 특히 이런 그 국채 발행 이런 데에 있어서. 이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 표는요,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거든요. 그리스도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어요. 2007년에 CDS 프리미엄이 6이었던 게 2008년 12월 말에 가면 230, 250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이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래도 뭐 부도가 날지는 않겠네. 왜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이게 1074, 3164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국가 부채 비율이. 실제로 국가 부도가 난 거죠. 부채 비율이 매우 높으니까. 아마 한국도 이때 국가 부채 비율이 막 뭐 80%, 100% 이렇게 됐었다면 이때 부도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단순히 뭐 일본이 230%고 한국은 40%니까 안전해 이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 미국이 있잖아요. 일본 국가 부채 비율 234, 미국 109. 그런데 CDS 프리미엄이 22, 15 이렇죠? 국가 부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국채의 부도 확률이. 한국은 38%인데 국가 부채 비율이 CDS 프리미엄이 35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는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요.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데. 그런데 한국보다도 훨씬 국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이 있죠. 터키 27%밖에 안 돼요.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런데 CDS 프리미엄, 즉 국가 부도 확률은 어떠냐? 496이에요. 우리보다 한 10배는 더 높아요, 이게 지금. 자, 아르헨티나 한번 보세요. 아르헨티나 국가 부채 비율이 52%예요. 뭐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런데 국가 부도 확률 CDS 프리미엄은 어떠냐? 1100이에요, 무려. 필리핀, 한국하고 국가 부채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36%예요. 근데 부도 확률은 어떠냐? CDS 프리미엄이 60이에요. 한국보다 2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는 국가 부채 비율이 40%야 또는 50%가 돼도 안전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투자자들이 평가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부채 비율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탄탄한가라고 하는 전반적인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일본이 230%니까 우리도 따라가도 돼 이렇게 하면 한국은 그냥 부도 나요. 거의 확실합니다. 왜? 한국 돈은 안전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한국 돈의 원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왜 올라가느냐? 한국 돈이 그렇게 안전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를 계속 늘린다? 이건 큰일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스처럼 빚을 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인심 쓰고 그래서 또다시 집권을 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파판드레오는요, 그래가지고 3번을 집권을 했어요. 나라 다 말아먹었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다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여러분, 제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좀 말려주세요. 나라 망합니다. 예, 나라 망합니다. 부채에 중독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좀 말려주세요. 빚 얻어서 소 잡아먹자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